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표 의식이 또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동아시아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최원식 선생님이라고 원래 그 문화비평을 하셨던 선생님이고, 근데 이 선생님이 1993년도에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아마 이러한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 최원식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전 해체는 서구적 근대의 해체를 의미한다. 사실은 1990년대 초반 선생님이 이 논문을 쓸 바로 그 즈음이 냉전이 동아시아에서도 점점 해체되기 시작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는 등 적성 국가들끼리 수교하니까 이제 냉전이 해체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냉전 해체는 서구적 근대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는 탈냉전 시대니까 이 탈냉전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나 국수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해서 서구의 틀을 뛰어넘는 그러나 평화롭고 이런 민족주의나 이념 대결에서 벗어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틀도 서구가 만든 틀이거든요. 이 틀을 뛰어넘는 동아시아, 대안적 동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논문이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감하게 된 것이죠. 즉,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이념적 흑백 논리가 극심했던 동아시아,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그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이 또 그런 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동아시아는 탈냉전 이후에 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때 같이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죠? 한국과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서로 총뿌리를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그 베트남인들과 싸웠던 그 역사를 반성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제국주의적 가해와 피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극복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 최원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안적 동아시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 협력,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이유가 됐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동아시아 시민은 동아시아적 맥락의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가 개별 국가의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이렇게 이념과 가치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사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민은 공민이다, 이렇게 공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이 돼서 국가는 시민에게 국가의 충성을 즉 애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존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고 또 시민적인 권리와 의무는 인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다. 즉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애국적인 국가 시민으로서 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시민에게는 우선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계 시민 하면 서구 문화 전통이나 그 어떤 서구의 어떤 세계관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시민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구의 시민은 서구의 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세계 시민이고 동아시아의 시민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흡수하고 있는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죠. 즉 동아시아에 있는 동아시아 맥락의 세계 시민, 즉 동아시아 시민임을 알고 그것을 모색해야 된다. 즉 동아시아 시민은 기존의 국가성과 민족성에 매몰되어 있는 배타적인 정체성을 극복하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을 공동의 범주로 인식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위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후진타오 주석 시절보다 시진핑 주석의 시절이 조금 더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또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그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것이 홍콩 시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2014년도에 우산혁명이라든지 2019년에 홍콩 자치를 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 이런 그 뉴스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 그 홍콩의 이런 시민들의 저항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그 당국은 이른바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활동들을 그 보안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미얀마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이 돼서 군부 독재 체제로 전환을 했고 여기에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익숙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 정당이 결정이 되는 그런 체제지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정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민당의 어떤 일당의 어떤 장기 집권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본의 민주주의도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안에 여러 파벌들이 일본의 자민당의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자민당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외에도 뭐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물며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토착 왜구 뭐 이런 표현들이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마찬가지로 토착 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흑백 논리에 어떤 그 빠져 있는, 그래서 그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 어떤 잘못하면은 이것이 흑백 논리의 틀에 갇혀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동아시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 동아시아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의 어떤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강렬한 민족주의 심리가 뭐 중국, 일본, 한국에서도 존재하고요. 또 여러 나라들에서 존재하면서 서로 사실은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가주의죠. 우리 국가가 가장 최고가 돼야 되고 다른 국가를 어떻게든 제압해야 우리 국가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 또 영토 분쟁, 또 역사적인 갈등, 또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어떤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안보관, 그리고 이 동아시아 내에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갈 만한 어떤 리더십이 부족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어떤 지도자라든지 어떤 그런 국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 이런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동아시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민주적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즉 국가, 국민국가,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이런 식의 국민국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세계관. 그러면은 국가 이익을 중요시하게 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논리로 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그저 여러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 국가들끼리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국가 중심의 이 동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부에 극우 세력이라든지 극좌 세력이라든지 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 중심의 동아시아주의는 또 하나 어떤 것이 문제냐면 너무 경제 우선의 전략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기능적인 관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은 국익 중심이니까 이게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고 너무 기능주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우선의 동아시아 협력은 비교 우위에 우리가 입각해 있기 때문에 비교 열의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항상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기능주의적 이런 경제 중심의 이런 국익 논리에 따라서 항상 희생자가 나오고 거기에 소수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익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즉 동아시아에서 상호 간의 오해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소통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할 필요성가 있다. 이것이 민주적 동아시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국가를 초월해서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아시아 시민사회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즉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럽의 시민사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유럽의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민자도 받아들이고 난민도 받아들이고 소수자에 대한 존중도 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유럽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동아시아는 아직 그런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 동아시아는 아직까지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그냥 국가를 대변하고 그래서 서로 국가들끼리 싸우는 입장을 그냥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동아시아인들의 자발적인 연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인들의 자발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결론과 대안.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구성할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캠퍼스 아시아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교육 프로그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차세대 동아시아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시민교육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 즉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동아시아 시민들을 만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시민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동아시아 각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민들의 경험도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배제됐던 목소리를 복원해 나가야 된다. 동아시아에는요, 뭐 소수민족도 많고요. 뭐 중국만 해도 55개 소수민족이 있죠. 일본에도 소수민족이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화교들도 있고요. 우리가 중국 동포들인지만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사실은 경시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은 탈북자 세터민도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소수민족. 이런 소수민족들, 또 난민들, 최근에 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데서 오는 난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문화 가정,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다문화 가정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 뭐 일본 사회, 중국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 또 성소수자, 상대적 약자들이 우리가 목소리 없고 이 목소리가 배제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서발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서발턴들의 목소리를 다른 동아시아 시민들과 동등한 목소리로 만들고 또 그거를 발굴하고 또 복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동아시아의 이 서발턴들은 차별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국가폭력이라든지 사회적 폭력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발굴하고 복원하면 여러 가지 그들이 겪은 차별, 그들이 겪은 폭력을 알리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핵심 쟁점이고 우리가 평화로운 동아시아,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상당히 차분한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그 질문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발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서발턴이라는 개념은요, 원래는 하층민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어요. 약간 처음 쓸 때는 하층민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여러 사람들이 해오면서 뜻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요새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는 하층민이 아니더라도 소수민족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성소수자라든지 이렇게 쉽게 그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사람들로 요새는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이 책이 구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 어디서 하는 건지,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TV에서 뭐 문화에서 딱 듣는 그 소리 자꾸만 듣고 그것만 가지고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요즘 젊은 애들을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류 보편적인 가치, 세계 시민으로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그게 뭐 대학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동아시아 시민 교육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이 그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 부산의 민지우 시민교육원 나라카날 이 교육원에서 아마 앞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라카날에서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에서 아마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책자도 나올 거고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머지않은 장래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많이 이렇게 하면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를 들면 뭐 홍콩 문제라든지 미얀마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동아시아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위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경험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생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선풀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숨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밝혀서 동아시아가 그렇게 서로 갈등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즘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혐오나 중국에 대한 혐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제 선풀을 단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물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나라의 이제 뭐 정치 체제나 아니면 뭐 집권 세력이 문제인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 혐오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그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든 간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드 배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좋은 감정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뭐 한한령이라고 해서 한국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또 뭐 최근에 코로나 19 확산이라든지 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높아졌고 뭐 여러 가지 홍콩 문제라든지 뭐 대만 문제라든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당국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점도 많고 그 많은 중국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국에서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고 온라인상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정확하게 알고 또 결국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뭐 그러면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동아시아 시민과 동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그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원 나라카날의 활동은 쭉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